이번 책은 이나무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것이고요. 책날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저자는요, 30년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이고요. 20대 후반에 JP모건 홍콩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서 부사장 겸 한국, 일본, 대만 담당 애널리스트로 활약했고요. 그리고 미국 3대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한국 공동대표를 역임한 후 싱가포르에서 리저널 헤드로 근무했고요. 30대 중반에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으로 일했는데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재무제표, 산업분석, 기업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10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10개의 질문은요, 이 저자가 그 연세대학교 그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낸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틀렸다고 합니다. 그 10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에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실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럭셔리 명품. 대부분 반도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자동차입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이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2019년 그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규모는요. 2조 2,500억 달러, 약 2,475조 원이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지만 그 2019년에 9천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고 평균 단가는 2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사이즈가 크고요. 반도체 산업 규모는 453조 원, 스마트폰 산업도 비슷하게요. 450조. 그리고 그 루이비통, 구찌 그 럭셔리 명품은요. 362조. 무척 큰 산업이네요. 이렇게요. 주식 투자의 출발점은요. 투자할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하네요. 기업 및 주가의 미래는 기업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속해 있는 업종이 얼마나 고성장하느냐에 훨씬 더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아마존이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제프 베이조스라는 걸출한 CEO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25년간 직접 경영한 이유도 있지만 아마존의 주요 사업인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덕택이었다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가 2020년 8배 오르고 시가총액이 700조 원을 상회한 것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물론 시장이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죠. 자, 2019년 세계 산업 규모 비교표를 봅시다. 자동차 월등히 높죠. 그리고 반도체, 스마트폰, 럭셔리 명품, 게임 이런 순이에요. 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증시에서 주목받는 이유도요.
자동차 산업의 절대적인 규모 때문이고요. 현재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이 30에서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요. 10년 후 전기차 보급이 대폭 확산되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장사는 어디일까요? 룰루레몬, KB금융,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정답은 룰루레몬. 캐나다 밴쿠버에서 탄생한 룰루레몬 시가총액이요 51조 원이요. KB금융은 17조, 아모레퍼시픽이 15조, SK텔레콤이 17조요. 자, 이 룰루레몬은요, 그 요가복에서 출발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되는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금융 1위 그리고 한국의 이동통신사 1위 이런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요. 이 참고로요, 이 스포츠웨어 분야 세계 1위는 나이키고요. 242조요. 2위가 아디다스 75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이 제목에서 보면 아파트 매매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시가총액은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로 이는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반영하며 미래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금년, 내년의 경영 성과가 중요하지만 영속 기업으로 보면 5년, 10년 후 또는 그 이후의 경기 성장성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 시가총액 쪽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매매가를 열심히 따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같은 개념인 이 시가총액을 모르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구매자는 관심 있는 물건의 매매가 이 매매가 외에 평당 가격, 주변 시세, 학군, 전월세 값도 따지듯이 주식 투자도 최소한 관심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과 이와 경쟁하는 국내외 기업의 시가총액 움직임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요. 이 의류 패션 산업에서 캐주얼하는 대세이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더 가속화시켰고요. 럭셔리 의류와 스포츠웨어가 의류 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표가 보이죠? 자, 국내외 6개사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냐면 아디다스, 그 다음에 룰루레몬, KB금융,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KT 이순. 자, 이런 식으로요. 그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듯이 시가총액은 아파트 매매가와 같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가총액에 대한 그 생각이 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할게요. 지난 그 10년간 주식 총 수익률 배당금 포함해서요. 연 20%에 달했던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 NC소프트, LG화학, 코스트코. 정답은 코스트코입니다. 이 창고형 할인 매장 체인 코스트코의 그 주식 총 수익률은요. 지난 10년간 연 20%였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6%, NC소프트는 18%, LG화학은 8%였습니다. 이 주식 투자 시 손익을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주식 총 수익률로 월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는 일정 기간의 주가 움직임과 배당 수익률을 합해 복리로 퍼센트화한 개념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거둔 이 총 투자 수익을 알기 용이하게 다른 회사와 비교하기 쉽게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코스트코는 그 대표적인 구독 경제 모델로 전 세계 약 1억 명의 회원이요. 그 4만 원 정도의 연 회비를 내므로 4조 원의 매출액이 경상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익과 직결되면서요. 그리고 연 회원의 그 90% 가까이가 갱신을 한다고 하네요. 이와 유사한 그 국내 종목이 바로 LG 생활건강인데요. 이 LG 생활건강은 화려하진 않지만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돌봐주는 효자 같은 주식. 그래서요, 그다음에 후숨 이런 그 프리미엄 화장품요, 엘라스틴, 그다음에 페리오 같은 생활용품, 코카콜라 같은 음료가 주력인 이 LG 생활건강은요, 그 2004년 말 그 27,000원이었던 것이 그 현재는요 141만 4천원. 이렇게 꾸준한 이익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는 지난 10년간 연 15%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지만 그 6년 전 LG 생활건강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을 포함해 투자 원본이 2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요. 자, 페이스북은 한때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했는데요. 그 최근 정부 규제가 강화되어 각종 비용이 증가했지만 지금도 마진은 30%를 훌쩍 넘고요. 일반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으면 증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평가하는데 페이스북의 마진은 유달리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사용자 수가 많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셋째, 원재료 비용이 거의 없다. 설비 투자 R&D가 필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답은요. 세 번째, 원재료 비용이 거의 없다입니다. 그 페이스북의 영업이익률은요. 그 우수한 가장 큰 이유는 원재료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이 페이스북은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그 빅테크 5개사 중에서도 유달리 영업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기업 그 본업과 관련된 그 핵심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매월요 한 18억 명, 월 기준으로 27억 명의 그 페이스북 가입자가 플랫폼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그들의 위치, 방문 장소, 구매한 물건, 그다음에 친구 네트워크, 금융 거래 내역, 병원 기록, 이런 각종 데이터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은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사 그 리테일러들로부터 매출을 창출한다는 거죠. 이거 읽을 때요, 지금 그 매일 18억 명이 그 플랫폼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즘에 그 메타버스 뭐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럼 그 네이버의 그 제페토 거기에는 대부분 10대 가입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2억 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거의 해외 가입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읽으면서요. 여기에는 그 페이스북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제페토 네이버의 그 제페토가 2억 명인데 이걸 보다가 저는 또 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단 얘네 10대들이 대부분 자기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 가상의 현실을 경험하는 그런 건데 이게요 점점 더 이 세계가 넓어지면서 무슨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 뭐 1대1로 대화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바타를 오피스에 모이게 해서 그 회사에서는 회의도 하고요. 물론 놀이나 무슨 관광 뭐 이런 것은 기본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근데 또 이러한 것들이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테드 창의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보니까 이 그 메타버스였더라고요. 그럼 네이버의 이 제페토. 그래서 저는 그럼 조금 있으면 저도 제가 이 좋아하는 그 작가나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이 가상 공간이 생긴다면 진짜 하루에 두세 시간, 지금 애들이 거기서 막 두세 시간 금방 뚝딱 하고 시간을 보내버린다는데 어른인 저도 금방 두세 시간 그런 데서 머물게 될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끝없이 확장될 것 같다는 이런 상상이 됩니다. 이 책에서 메타버스를 다루지 않아 조금 유감스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요즘에 코로나로 잘 그 서점에 가지 못하는데 이 메타버스에 관한 이런 책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드창 책을 읽을 때 이런 거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바로 그 제페토나 뭐 이런 데서 바로 실현이 돼버리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5번째는요. 테슬라의 주가는 경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시스템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을 뒤늦게 인정하고 매수 추천과 그 다음에 동시에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지만 하락 가능성도 있다. 테슬라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애플, 구글, 웨이모 등 빅테크의 전기차 시장 진입 가능성.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세 번째, 자금 부족. 자, VW, 현대차, GM 등 그 내연 기관 업체의 전기차 생산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정답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주주는 이 키맨 리스크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키맨이란 조직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을 가리키는데 키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최근 그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나 최대 주주가 CEO 역할을 하면서 그 기업 전략 수립 등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모두 키맨 리스크가 큰데 특히 테슬라가 심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 경영자인데요. 제가 그 일론 머스크에 관한 책도 그 읽어보고 그 전에 올린 거 있거든요. 진짜 천재 경영자 같아요.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이 테슬라가 일정 궤도에 진입하면 머스크가 지분을 매각하고 본인이 대주주인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물리학도였던 그는 로켓 도면을 직접 그리기도 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머스크가 사재 1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회사로 그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예, 그 책에서도요. 그 스페이스X를 살리기 위해 그 일론 머스크가 기울인 그 노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화성에 가지고 있는 그 애착 그러한 것들이 그때도 되게 강하게 느껴졌었는데 이 스페이스X는 그 기업 가치가 이미 51조, 그 전 세계 우주 관련 스타트업 중 가장 유망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을 보면 그 90% 이상이 우주, 화성, 스페이스X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차례나 그 창업에 성공해서 매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집2, 그 다음에 그 페이퍼라고 합병했던 거. 이래서 이 머스크가 떠난 테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데 이 동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리스크에 대한 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데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1년, 3년 후에 목표 주가를 정하고 5대 리스크를 따지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먼저 한번 짚고 가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삼성전자의 5대 리스크가요. 예측이 매우 어려운 반도체 시황, 주가 평가 시 디스카운트 요인인 하드웨어 중심의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 모델,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심화, TSMC 등 그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 AMD 등 그 팹리스의 급성장, 그 팹리스 그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급성장,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확대 여부.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다음 그 리스크 한 번 더 현대차의 경우도 한번 보면요. 현대차의 5대 리스크는요. 첫 번째, 주가 급등에 따른 PER 부담. 전기차의 성장성은 높지만 여전히 경기 민감주다. 두 번째, M&A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 세 번째, 전기차 자율주행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능력 미흡. 그리고 중국에서 적자가 심화돼 구조조정 필요. 그리고 환율 리스크, 원화 강세는 수익성의 악재다. 자, 이렇게 현대차에도 그 리스크를 5가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나 갈까? 이 삼성전자 주가는요. 그 얼마나 갈까? 그 뒤에 맨 뒤쪽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 가지 하면요. 반도체, 자동차, 항공,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은 경기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크게 좌우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다. 이런 주식은 언제 매수해야 수익이 극대화될까? 첫 번째, PER이 낮을 때, 두 번째, 높을 때, 세 번째, 단기 매매는 어렵지만 장기 보유하면 연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네 번째, 수익을 내기 어렵다. 정답은 PER이 높을 때입니다. PER이 높을 때 혹은 적자여서 PER 계산이 불가능할 때 매수하고요. PER이 가장 낮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경기 민감주는 일반적인 투자 흐름과 거꾸로 갈 때 많은 수익을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경기 민감주가 위험하지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유는 철저히 소외될 때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기 때문이고요. 한 사이클의 평균을 놓고 보면 이런 기업은 그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및 IT 경기 민감주이고요. 업종 내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지난 10년간 이익률의 저점과 고점 모두 높아진 것이 삼성전자의 특징이고요. 2019년 바닥을 치고 이제 새 사이클이 시작됐고 2020년 말에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한 이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 경기 민감주의 투자 방법에서 PER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PER이 높을 때 매수해서 PER이 낮을 때 매도하는 전략. 자, 이 과거에 지금 이 사이클을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그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면은 아까 그 사이클의 주가 고점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몇 개의 가정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그 2019년 이익 사이클의 저점을 지나 3, 4년 후인 2022년에서 23년이 이번 이익 사이클의 고점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요. 과거 사이클의 주가 정점은 2018년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기 1년 전인 2017년이었고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번 사이클의 주가 정점은 21년에서 22년.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컨센서스는 2022년 영업이익률을 21.4%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은요. 2022년 그 70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은 그 피크 사이클이 2022년 그래서 그때 그 예상치 가격이요. 주당 그 순이익 예상치가 7,800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PER을 12에서 15배를 주면요. 93,600원에서 11만 7천원으로 본다는 거죠. 2022년 피크 사이클을 볼 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질문을 했고요. 7번째 질문인데요. 자, 이거는 항상 궁금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애플 시가총액과 삼성의 이 총액이요.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44조, 애플은 그 5배 가까운 2,461조. 애플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그 웨어러블 기기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중이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판매 대수에서 애플을 앞서고 그 외 반도체, 부품, 가정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애플보다 좋아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5분의 1 수준인 이유로 합당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합당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번에는요. 1번 애플의 거버넌스가 삼성전자보다 우월하다. 2번 애플은 지난 2년간 순수익 규모를 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했다. 3번 시장은 삼성전자처럼 많은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제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보다 애플 같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산 경량화 모델을 좋아한다. 4번 중국의 추격으로 2, 3년 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우려된다. 정답은 4번 중국의 추격이 우려된다입니다. 이거 정말 중국의 추격이 우려되는 게 되게 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정답이 아닌 거네요. 자, 월가는요. 여러 면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버넌스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고요. 애플 CEO 팀 쿡은 주주 환원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연평균 77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했고요. 2021년 수익 추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ER은 14배, 애플은 33배. 이처럼 주가 평가에 크게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럼요.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최근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멘텀이 꺾였지만 중앙정부가 재추진할 것이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고 그러나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이 5년 안에 추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요. 삼성전자가 한국 대기업 중 가장 성장성이 높고 주가도 저평가된 건 사실이지만 월가는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매년 수십조 원을 공장과 설비에 투자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 모델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21세기는요. 자산, 매출 기준으로 덩치 큰 기업이 아니라 사람, 지식, 기술, 데이터를 가진 똑똑한 기업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 애플이 IT 기업이라기보다는 경상적 이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세계 최고의 컨슈머 기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는 대부분 패밀리 기업이며 대부분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요. 다음의 명품 중 상장하지 않고 창업 가문이 지분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몽클레르. 정답은 샤넬입니다. 자, 명품 중에 그 명품 자리를 놓고 에르메스와 다투는 이 샤넬은요, 이 폐쇄적인 패밀리 원칙 때문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있고요. 1910년 파리에서 창업한 이후 경영 성과도 가문의 비밀로 유지하다가 2017년에야 108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예상대로 초우량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8%요. 에르메스보다는 낮지만 업계 최고 수준이요. 자, 이렇게요. 그 패밀리 기업들이 그 우리나라는 패밀리 기업 하면 좀 시선이 뭐 부자 몇 대 못 간다 막 이런 속담도 있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상요, 이 패밀리 기업 한번 보면요, 월마트, 에스티로더, 허쉬, 포드 등 그 미국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그 칼스버그, 하이네켄, BMW, 로레알, 로슈, 인디텍스 그 유럽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 그 럭셔리 브랜드는 거의 패밀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쪽에 또 많고 이탈리아 쪽도 많고요. 우리도 대표적인 게 패밀리 기업들이 많죠. 그런데요, 이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이 월마트의 그 월튼 패밀리, 이쪽 패밀리를 한번 봅시다. 회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가문의 지분 가치만 230조 원에 달하고 리스크가 낮고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 월마트 주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 10% 올랐고요. 이 매력적인 월마트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월튼가와 한 배를 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친숙한 이 미국의 초콜릿 제조 판매사 허쉬. 자, 이건 1894년 허쉬 패밀리가 창업했고요. 이 초콜릿 비즈니스는 영업 이익률이 20%가 넘고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고요. 주가도 지난 10년간 해마다 11% 상승했고 보너스로 2% 정도의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그리고 M&A를 통해 사세를 키워 그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오르, 그 다음에 펜디, 세포라 등 75개의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이 LVMH 시가총액이요 340조, 10년간 주가가 연 15%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장기 투자 시 이들 패밀리와 함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 보너스로 주는 배당 수익률도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즘 그 국내 은행 주식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도 괜찮을까요? 지난 10년간 9번째 질문이거든요. 그 K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그 국내 4개사 4대 금융지주의 그 주가 배당 제외하고요. 매년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배당은 제외합니다. 연 6%, 연 3%, 연 0%, 연 마이너스 3%. 정답이요.
연 마이너스 3%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은행 산업을 대표하는 금융지주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식 총수익률 측면에서는요. 이 배당이 주가 하락을 상쇄했지만 4대 금융지주사의 주가는 10년간 연평균 3% 하락했습니다. 우리금융 마이너스 5%, 신한지주 마이너스 4% 낙폭이 컸고요. KB금융 마이너스 3%, 하나금융 마이너스 2%. 반드시 이거는 배당 수익률을 받을 때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 지금 눈에 보이는요, 이 국내 4대 지주사의 배당 수익률이 사실상 6%로 높아 보이지만 이익이 감소하면 배당도 하향 조정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은행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비용은 여전히 높고 경쟁이 심해 가격 결정권도 없고 카카오뱅크나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이 핀테크사의 시장을 계속 잠식당할 것이고 적자 지점을 닫고 싶어도 감독 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아 방대한 지점 네트워크를 끌고 가야 하는 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장기 투자하자는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10번째인데요.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와 미국 주식 중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1번 서울 아파트, 2번 미국 주식, 3번 둘 다 연 14%로 동일, 4번 부동산 수익률은 계산이 불가. 정답은 2번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의 총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하여 연 14%였고요. 그 다음에 28년 말부터 서울 아파트 총 수익률은 임대 수익 추정치 2, 3%를 포함해서요. 연 8 내지 9%였습니다. 그럼 이 1950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16개국 사례를 봐도 주식의 총 수익률이 13%로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의 12%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의 총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7%였고요. 전 세계 주식은요, 연 10%였습니다. 주요 자산별 장기 수익률은요, 삼성전자만 했을 때요, 1위죠. 2위가 미국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서울 아파트, 국내 주식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게 국내 주식이고요. 그럼요, 그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점도 있지만 성격이 매우 다른 자산이죠. 그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게 또 여기 있는데요. 주식은요, 부동산보다 총 수익률이 조금 높지만 변동성이 훨씬 크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적고요. 총 수익률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집값 상승보다 크기 때문에요. 주식은 총 수익률에서 안정적인 배당의 비중이 적고요.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1세기 들어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처럼 배당 없이 고성장을 무기로 한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에게 보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낮으므로 두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면 리스크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서 나온 결론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고요. 우량한 주식이 아파트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지만 부동산은 대출이나 전세 등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제목에서 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그런 것과 관련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 좋은 기업 이걸 택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일반 상식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제품과 서비스가 뛰어나고 수익성이 높으며 고성장하면 좋은 기업이고 한국에서 대형주 중 좋은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생활건강 등 몇 개 되지 않는다네요. 그 10년에서 15년 전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이 제품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나쁜 기업에서 좋은 기업으로 바뀌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은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경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은 선방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종이 엄청난 변화를 겪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요, 과거에 좋은 기업이었으나 더 이상은 아니라고요. 수년 전 너무 큰 사옥을 짓고 난 뒤 초심을 잃고 제품 경쟁력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좋은 기업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 하나가 CEO의 능력인데요. 이 포스코는 여러 번 정치 바람을 타고 경영진이 바뀌면서 CEO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 좋은 기업이 나쁜 기업으로 망가진 경우고요. 그 결과 빚만 늘었고 다행히 또 불행하게도 이 한국전력, 대한항공은 업종이 어려워 원래부터 나쁜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쁜 기업 좋은 주식으로 가봅시다.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은요, 기업 이 펀더멘털이 떨어져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는 건데요. 경기에 매우 민감한 해운주나 조선주가 대표적인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 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부터 2년간 경기가 회복되자 한진해운, 삼성중공업 등은 주가가 수배씩 급등한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한진해운은 2017년 파산했습니다. 조선, 해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 등 경기 민감주는 PER이 매우 높을 때 매수하고 PER이 가장 낮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하는, 이 상식과 반대되는 이 전략을 추천해 줍니다. 이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은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히 골라야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 바로요, 어떤 거냐면요, 이 대한항공 같이 매년 증자를 해 주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경쟁사를 이 고가에 인수하는 기업은 대표적인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나의 현재 주식 가치는 제로에 가깝고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아시아나 역시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20, 30년은요. 이 ESG가 바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이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될 것이고요. 이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이 Z세대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 이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세한 예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가 사실 이 책을 지금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이 책은 서점에 가면은 다 한번 사서 보유하면서 자주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첫 번째 시작될 때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월가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내공은 부족하고 열정만 앞서는 애널리스트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베테랑 펀드 매니저가 점잖게 웃으면서 건네는 충고이기도 하다. 당신은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 기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당신은 당신이 중요한 팩트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이 책의 그 10가지 질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풀어주는
그래서요, 이 책을 한 번 읽기보다는 다시 이 책을 사서 그 사이사이에 자꾸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